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용만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권의 권력 다툼이 가관입니다. 메르스 대란과 경제 침체 등으로 혼란스러운 마당에 대통령의 분노 표출로 모든 전국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을 넘어 나라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시죠. 홍세화 선생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민TV의 젊은 기자 2명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분 출연자와 함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홍 선생님 참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MBC 파업 때 그 당시 진보신당 대표로 저희들 방문을 해주셨죠. 예, 그랬습니다. 예, 그때 로비에서 그때 예. 계실 때 그때 참석했었습니다. 예, 그때 로비에도 오시고 또 저희 그 사무실에도 그때 오셨던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그 MBC 노동자 홍보국장이어가지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때 네.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워낙 유명한 네, 분이시라. 제가 오늘 그 모시고 나서요, 네. 한번 경력을 쭉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좀 특이해서 이건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원래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는 네, 뭐 네. 영어보다 수학 잘하면 공대 네. 가고 수학보다 영어 잘하면 문과, 상대, 법대 가고 그랬으니까.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데 저 1년 만에 때려치우고 네, 그랬습니다. 다시 시험을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 들어갔다가 이제 흔히 제가 말한 선배 잘못 만나서 네. 세상을 이른바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됐던. 예. 그러면서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에는 대학 다닐 생각을 그만뒀었는데 좀 방황하다가 그래도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또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선배 잘못 만나서 가치관이 흔들렸다는 얘기는 네. 기존에는 굉장히 모범 그렇죠. 학생으로 그렇죠. 네. 아주 범생이었죠. 그야말로 범생이었다가 특히 이제 분단 전쟁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그 동안에 이제 그냥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건 뻔한 얘기였으니까, 특히 뭐 제 세대에서는 더 심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학생운동도 계속 참여를 하셨죠?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도 또 제명되고, 아무튼 그렇게. 졸업은 하셨습니까? 졸업은 11년 6개월 만에 했습니다. 11년 6개월 만에. 졸업은 아니고 이제 잘린 다음에 학교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무역회사. 네, 그랬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억지로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회사에, 그때 이제 이미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가장이 된 상황에서, 회사에 들어갔고요. 근데 10개월 만에 이제 외국에 해외 지사 발령을 받아서,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됐던 거죠. 그때 가족이 다 함께 갔었던 건가요? 네, 제가 먼저 가고, 한 5개월 뒤에 4개월 반이 있다가 이제 가족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난민전 사건. 네, 바로 한 2달 제 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합류한 뒤 2달 있다가, 그래서 아슬아슬했죠.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떻게 가족들이 함께 나갔을까? 난민전 예. 사건이 먼저 터졌다면 가족들은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야말로 이산 상태가 됐을 수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예 망명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저도 그걸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문체 자체가 굉장히 좀 수려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걸 쓰시고 이제 귀국을 그 다음에 하신 거죠. 그렇죠. 책부터 나왔죠. 책부터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 나온 게 꼭 20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시 귀국한 게 99년이니까 4년 뒤에. 그때 귀국할 때 뭐 아무런 법적인 문제 같은 거 없었나요? 없었죠. 망명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망명이 해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권을 98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받는 순간 망명자의 신분은 이제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거죠. 그때면은 DJ 정부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때죠. 김대중 그렇습니다. 그 전에 YS 정부도 있었는데 그때 뒤늦게 그때까지도 잘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지인들이나 저희 집안에서 그 당시 법무부에 YS 정부 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그때까지도요? 그러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끝난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그게 이제 이 DJ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공소 자체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한참 지난데 거의 뭐 10년 넘게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나 노태우 정권이나 또 김영삼 정권이나 여전히 이제 매듭지어진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DJ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제 뭐 한겨레 신문 기획위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귀국한 건 99년이었고 일단 이제 프랑스 돌아갔다가 매년 한 번 정도 왔다가 이제 2002년 1월달에 아주 귀국하면서 바로 한겨레 신문에 2002년. 했죠. 네. 그럼 국내에서 다시 돌아와서 사신 지 10년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10여 년 됐죠. 그렇죠. 13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두 분 젊은 기자분들 홍세화 선생님 그 전에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네, 방금 말씀 나누신 것 중에 제목이 나왔는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게 언론 지망생들 중에서 거의 필독서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사실 뭐 언론계나 아니면은 그 진보 운동계의 원로라는 그 이미지적인 걸 알고 있지만 뭐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성지훈 씨는 어때요? 저도 그 파리 택시 운전사를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논술 준비하려면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읽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이제 한겨레에서 활동하실 때 뵀었고, 뵌 게 아니라 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선배 잘못 만나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다가 이제 마찬가지군요.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했었고, 당대표 하실 때 뵀었고요. 그리고 오르고 싶지 않은 자리에 오르면 예. 네. 뵀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 국민 TV 기자들이라 그런지. 그렇죠. 예. 네. 국민 TV 기자면 선배 잘못 만났을 가능성이 네, 그런 계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네. 한국 그래요. 한국의 특수성이죠. 이게 예. 다 비판성이나 이런 의식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사회에 비하면 가장 심각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노동 계층이 주력 부대로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역할을 바로 선배 잘못 만난 이런 분들이 해주는데 이게 이제 계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 이런 것이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죠. 아무래도 저 기본적으로 이제 대졸 학력의 네, 그렇습니다. 고학력자들이다 보니까. 심지어 노동운동 하는 분들도 노동자 출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른바 대학 출신이라는 이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아버지가 노동자고 내 자식도 노동자일 거다라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노동자 의식인데 그런 것이 그분들의 어떤 진보 정치 진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주체의 동력이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그것이 없죠. 그 역할을 이른바 이제 그 선배 잘못 만난 이들이 이제 대신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바로 이 계급적인 이 어쨌든 이 비대칭성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적인 우월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윤리적 우월감까지 작용을 하죠. 나 이렇게 고생할 사람 아닌데 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저 최근에 정의당에서 지금 당대표 선거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니까 뭐 조성주 후보 이번에 네, 30대인가요? 그 젊은 후보가 나왔던데 그 조성주 후보가 쓴 그 출마 선언문이 상당히 지금 네, 회자가 네.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조성주 후보는 보니까 그 굉장히 자기 아버지도 노동자 출신이고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소위 이제 민주주의에 밖에 있는 그 외곽에서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출마 선언문에 상당히 많이 녹아 그건 중요하죠. 들어갔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착점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우리들이 뭐 진보 진영 포함해서 대단히 어떤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이런 것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조금 전에 제가 저희 1987년 민주화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보다 지금 뭐 많이 발전됐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죠. 예.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진전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 예. 다만 이제 흔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과거의 권위주의 군사 독재랄까 이런 권위주의 체제로부터의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민주화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비해서 자본 권력이랄까 여기에 욕망을 매개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자본 권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지극히 의심스럽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이 권위주의적인 이런 흐름까지도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 그런 퇴행적인 모습이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뭐 지속되는 현상일 텐데. 네.
그 프랑스에 그래도 꽤 사셨잖아요. 네. 70 난민전 사건 79년부터 네, 그때부터 한 20여 년, 네, 한 20여 년 사셨죠. 그 프랑스 하면 이제 대표적인 그 서구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하고 지금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글쎄요, 그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게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성숙 정도라는 것은 결국 민의 성숙 정도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민의 성숙 정도에 따른, 그러니까 토크빌이 얘기했듯이 그 나라 정부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그대로 일치하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민주주의의 어떤 그 진전 정도는 프랑스 민중들, 국민들의 민주적 의식이라든지 주체적인 의식이라든지 그것의 수준일 거고, 한국의 지금 박근혜 정권이든 뭐 이전에 이명박 정권이든 그 정부가 성립되었다는 것 자체에서 그것이 바로 한국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적 수준, 민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층위의 차이를 저는 결국 프랑스 국민들의 어떤 그 사회문화적 소양, 정치적인 의식의 어떤 진전 정도, 그다음에 역사 의식 이런 것으로 거기에 비하여 한국 국민들의 그것을 견주어 보게 된다면 만만치 않은 이런 그런 어떤 층위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까 조금 전에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욕망을 매개로 한 그 자본 권력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결국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게 결과적으로 뭐 이명박 정부 탄생할 때 그런 구호 많았잖아요. 아주 노골적이었죠. 네, 뭐 부자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런 결과물로 지금 그러니까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좀 우리보다 약하다고. 아니, 그것이 이제 바로 그런 문제를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계급의식이죠. 네. 바로 그런 건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이미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착시를 갖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제 학벌 문제만 보더라도 개천에서 이제 용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속내에서는 내 자식만큼은 또 스카이 갈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러한 그 헛된 욕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내가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것하고 다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노동자라는 걸 스스로 부인하고 싶은 욕망도 또. 그럼 뭐 실제로 노동자라는 걸 부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 노동자 의식 자체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노동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뭐 의식이 없는 거고요. 있다 하더라도 반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입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오면서 그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구호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자 되세요. 굉장히, 그리고 뭐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뭐 이런 그런 구호하고 또 하나가 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게 근데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별로 저항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근데 한국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노동자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에 왜 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다 기업가가 아닌데 왜 기업하기만 좋아야 되냐, 일하기 좋은 나라라고 맞받아치지 못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층의 차이가 가령 유럽 같으면 프랑스는 물론이고 그런 구호가 나왔을 때 당연히 맞받아치죠. 그게 뭐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뭐 그거 나올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하기 좋은 나라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이, 그런 어떤 반작용이랄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욕망을 통하여 이렇게 내면화되거나 자발적으로 복종하거나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아님 지배 이념에 그냥 자기도 스스로 거기에 포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두 분 기자분들은 어떻게 지금 홍 선생님 말씀 듣고 어때요? 그런 표현 쓴 적이 있었는데요. 먹고사니즘이라는 먹고사니즘. 네, 먹고 사는 것들이 모든 것에 우위에 있지 않나. 경제가 하나의 신화가 되었고 그 경제라는 것도 근데 사실은 생산하고 성장하는 것만을 중시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제라고 부르면서 이것만 되면은 뭐든지 다 될 거다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적 삶이라는 건 없어졌고 도덕은 마비됐고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나 싶어요. 부자 되세요라는 것들이 말씀하셨던, 저 중학교 때였는데요. 예쁜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하는데 그게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 광고가 공전의 히트를 칠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그 공부의 신이라는 커뮤니티 출처로 된 사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여러 개의 그 사진 캡처가 돼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뭐 공부를 못한 건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내용이 되게 여러 문장으로 표현이 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뭔가 도덕적이라던가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자나 기업가의 마인드로서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요. 하지만 자기가 노동자로서 노동 주권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공부가 아니라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는 사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는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이게 바뀔 수 있을지 좀 착잡하기도 하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네, 뭐 쉽게 변화, 뭐 짧은 시간에 변화되는 건 어차피 그 자체를 이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의 성숙, 그만큼만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거니까. 근데 그 민의 성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복지 논쟁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먹고사님이 됐든 부자 되세요가 됐든 결과적으로 또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고, 사회 분위기가. 그것이 실제로는 뭐 복지의 의견으로는 많이 찬성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지배 이념 속에 담겨 있는 이제 주로 작용하는 것이 이 그 재원이 어디 있냐, 또 뭐 심하게 얘기해서 뭐 지금 그리스가 그렇게 된 것이 이 복지 과잉 때문이다라는 이런 얘기에 쉽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지금 이 다른 걸 떠나서 복지의 재원으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조세에 의하여,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여 의무로 의하여 하는데,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국민 부담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OECD 평균만 해도 국민 부담률이 한 34% 정도, 한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00조 이상의 여유 자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국의 지금 경제 성명으로 보면 아주 쉬운 그런 수치인데, 그러면 이 복지에 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유아 문제, 영아 그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대학의 문제, 의료 문제, 이런 문제들은 충당하고는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게 벽에 가려 있는 것이 저소득층들도 증세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더 내봐서 자기한테 돌아온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1원이라도 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소득층이, 서민층이 이 증세에 동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더 낸다. 그 얘기는 그 복지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사회의 경우에는 내가 10,000원을 더 낸다 그러면 부자들은 1,000,000원, 뭐 1억을 더 낼 수밖에 없겠죠. 증세할 테니까. 또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한테
복지로서 돌아오는 것이 내가 10,000원 더 냈지만 10만 원이 돌아올 수 있고 50만 원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단 뭐 만원이라도 왜 내가 더 내라는 이런 것이 그런 부분을 잘 이 기득권 세력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그 경남의 그 홍준표 지사가 급식 문제 이런 것에 그만큼 그렇게 강도 높게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고 이러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들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도 저는 갖고 있지 않나. 이것이 한번 물꼬가 터지게 되면 바로 그걸 통하여 내가 세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내가 얼마밖에 안 내지만 나도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령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그 좌우 선거 때가 되면 좌우파 간에 정치 토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 부담률이었습니다. 국민 부담률은 좌파는 당연히 좀 더 올리려고 하고 조세라든지 이런 걸 우파는 좀 내리려고 하고 그거 올리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 안 된다. 뭐 논리는 대충 비슷한 건데 한국에서는 국민들 중에 국민 부담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 층위의 차이에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민도. 어떤 민도의 그런 문제. 두 분 기자들은 이 방금 자연스럽게 그냥 복지 관련돼서 조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 선생님 말씀하신 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이요. 본인들이 수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왜 좋은지 모른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층을 보면 저소득층도 굉장히 비율이 많고, 그리고 지금 뭐 보수 세력이라고 저희가 자주적으로 하는 말이 지킬 게 없는데 왜 보수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무언가를 지키고 아니면 바꿔나가고라기보다는 일단은 나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보수 세력에서 펼치는 어떠한 조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걷어야 된다, 많이 걷으면 좋습니다만으로는 결코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 말씀하신 그 경험, 그러니까 승리의 경험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촛불 집회도 그랬었고 이후에 있었던 대규모 뭐 어떤 활동들에서 결국은 원했던 만큼의 결과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언가 해봤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갖는 거,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는데요. 진보든 보수든 복지라는 개념을 산정을 할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경제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더 걷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을 어디서든 해야 하고, 근데 이거는 결국 치킨 게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체제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복지를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지금 있는 자원을 어떻게 더 뭐 부자는 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 갖고 할 것이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거에서 벗어난 현재 경제 체제에서 벗어난 생산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난 것들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진보 진영에 더 필요한 역할 아닐까, 복지론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결국은 성장주의에 대한 그것이 진보 개혁 세력도 한국 사회에서 빠져 있었던 함정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저는 그 장기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전망, 그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전망에 생태적 관점이 결합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좀 거창한 표현이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그 과제는 소유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소유의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소유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로서 인간관계, 이 사회 안에서의 사회성의 문제,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그 원만하게 하고 나아가서 풍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그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되고 소유를 많이 하는 그 실제로 과거 19세기도 그렇고 20세기까지도 진보 진영조차도 해방을 위해서는 많이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로 성장주의가 작용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또 경제주의의 토대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구가 4개, 5개도 돼도 어려운 이런 현실이라면 그걸 이제 그 성장 중심 이런 소유 중심이 아니어야 된다. 이건 맞죠. 그러면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성장 중심이 아니면 그럼 뭐여야 되냐?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관계의 성숙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관계를 보게 되면 그것은 이 관계 시대의 목표는 성숙인 것이죠. 지금 현재 시대의 그 목표는 성장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개혁 세력조차 그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죠. 사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좀 박정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팽배해진 성장주의라고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뭐 근대국가 체제를 최초로 어떻게 보면 형성을 했고 그 이후에 급속한 경제발전 정책을 추구하면서 성장주의 자체를 우리나라에 이제 팽배화 시켰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조금 나오려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네, 하는 그렇죠. 이제 시작인데요. 단계. 실제로는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제 IMF를 통하여 그 김대중 정부와 이른바 이제 민주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 이 시기가 어떤 가치관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창출했어야 되는 이런 것이었는데 바로 IMF 외환위기에 그 시기에 이렇게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그렇죠. 네. 이런 민주 정권이 섰다는 것이 또 그 정권도 거기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이런 조건 속에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의 욕망, 이런 그 소비 이런 것에 갇히게 되는 그러니까 관계성을 사회성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였어요. 이게 병행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이제 역설인데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어가면서 이것이 결국 새로운 가치관을 민주적인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가치관을 병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의라는 이런 갇힐 때 경제주의라는 거 갇힐 때 경제주의적인 이런 측면에서 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행하지 못했던 이런 한계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국민TV 기자들이 20대 후반 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그 사회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미리 얘기했더니요, 옹 선생님한테 질문을 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우리 성지훈 기자부터. 보면은요, 다니면서 보면은 우리 사회는 이제 어른이 없다라는 고민을 했어요. 잘못 만날 선배도 없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저 선배가 저 선생님이 저렇게 사는 모습이 참 멋있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분들 이제 은퇴도 하시고 연로해지시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보고 무엇을 통해서 배워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에 짓다라는 말이 있죠. 짓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저 자신에게도 이제 던지는 말이기도 한데, 밥도 짓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옷도 짓고, 죄도 짓고, 그래서 짓다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의 과제, 우리들의 과제는, 각자의 과제는 나를 어떻게 짓는가에 있다. 나라는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지을 것인가에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어떤 사표가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본받을 만한 선배 어른이 있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 자기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이런 것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남의 시선을 좀 너무 크게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 삶의 최종 평가자는 자기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성지훈 기자가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그러니까 어른이 사라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가치라던가 정신이 사라진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좀 애매한 세대라고 느꼈던 적이 학교 다니면서 운동권의 몰락의 마지막 끝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켜갔던 민주화적인 가치, 그리고 그 방법, 이것들을 답습하는 것조차 좀 버거워진 세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지어가야 하지만 좀 명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청년들의 활동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것이 지어질 만한 그 희망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우선 저는 한국의 진보 진영이던 이런 데서 어떤 그 관계의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참 거칠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 거칠고 내부의 경쟁자에게 외부의 그 극복 세력에 대해서보다 내부의 경쟁자에게 더 적대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많은 그 토론과 성찰 이런 그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그런 말씀의 연장인데, 우리는 진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의식이 차곡차곡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인데, 선배를 만나서 잘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반전의 계기를 통하여 비판의식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참 1차적으로 거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거칠고, 그래서 좀 우선 무엇보다도 각자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가깝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나거든요. 근데 요 일상 세계에 덫에 갇히는 거예요. 함정에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극복 대상에 비해 공동의 극복 대상보다도 내부의 경쟁 대상에게 더 적대성을 보이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많은 그 인간관계 문제든 사회운동의 문제든 벽에 부닥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이고, 그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 좌절하고, 그리고 정치 탈정치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그런 모습도 보이고,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사고와 같이 비판력 이런 걸 갖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그걸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정말 그 좌절이나 절망, 이렇게 그 냉소 이렇게 빠지는 것은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죠. 예, 똘레랑스란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에 유행시키셨는데, 그랬어요. 지켜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똘레랑스가 과해서 문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극단적 상대주의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성애를 혐오할 권리 같은 게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나는 달라, 그러니까 너를 혐오하는 것도 그냥 인정해 줘야 해 라는 태도들이 너무 만연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반지성주의로 연결되고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은 사라졌고 비판도 사라졌고 토론과 갈등을 통한 극복 이런 과정들이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요새는 많이 하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그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어렸을 때부터 학교 과정이나 이런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성의 과정이 없었던 이런 사회에서 나타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우선 그 합리성의 부재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정말 몰상식이 판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 그 몰상식이 왜 판칠 수 있나 그것은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톨레랑스의 경우는 결국은 그것이 결국 이 소수자 약자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도 말고 억압하지도 말고 배제하지도 말라는 바로 성찰 이성의 소리거든요. 바로 이 합리성의 소리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성애자를 혐오할 권리 이런 것은 동성애를 혐오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성소수자들의 그런 성징 자체에 대한 부정, 바로 톨레랑스의 반대를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톨레랑스가 그런 관용, 용인, 차이를 용인하라는 것인데 그 차이를 혐오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톨레랑스 자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톨레랑스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이게 1차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차이를 용인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포괄적인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태생 자체가 앵톨레랑스에 대한 그 톨레랑스의 반대죠. 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혐오 이런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위하여 태생된 거라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이 톨레랑스는 사상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앵톨레랑스한 즉 불관용의 그건 뭐 잘 아시겠습니다. 16세기에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신구교 간의 그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톨레랑스 사상이 있기 전에 그와 같은 인간의 차이에 의하여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그래서 얼마나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온 것이 톨레랑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예는 동성애자 혐오할 권리 이런 것은 애당초 톨레랑스라는 이 합리적인 그런 출발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들이 어떤 점에서 이 몰상식과 뻔뻔함과 이런 것이 힘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난 정말 괴물적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주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테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잠깐 나왔던 청년들은 탈정치화, 무관심, 냉소 이런 것들을 포장하는 알리바이로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관심이 없다. 나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런 알리바이로 너와 나의 다름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사실은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사실 그 힘들죠. 사람 설득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자신의 무지에조차 무지한 이런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저는 우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사유하는 존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사유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학교 교육도 그렇고 가정 교육도 그렇고 사유하는 존재로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양상들,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건 분명하죠.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중우정치라는 말을 떠올리는데 그 얘기를 제가 평소에는 자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민주주의의 퇴보한 형태가 이제 중우정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좀 유사한 게 아니냐.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표현들이 일정 정도 어떤 점에서 역사의 주체가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고 하지만 실제로 앞서 계속 말씀드린 거의 연장인데요. 민주주의 성숙은 민의 성숙 정도에 따른 것인데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대다수의 경우 민의 성숙에 대해서는 별로 건드리지 않나?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전부 비껴가고 있는 그러면 민중 이건 뭔가 이렇게 범접하면 안 되는 그런데 이 층위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뭐 과거에야 뭐 민중하고 대중하고 또 구분하고 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소양의 수준이라든지 그 인식 능력이라든지 또 합리성의 이 단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이게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제시대 우리가 35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철저하게 말 그대로 황국 신민화 교육 뭐 이런 걸 실시했고 해방이 돼서 잠깐 이제 자유로움을 맛봤지만 곧바로 그 남북 간의 분단이 형성되면서 남한에서 이제 군사 독재가 또 한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는 정말 민주라는 주인이라는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죠. 그것이 그 공주 일본 시절에 당연히 이제 전체주의 교육의 대상이었고 더구나 식민지 백성인데 무슨 자기 생각, 자기의 주인의식, 의식 자체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이 특히 뭐 무슨 문제였냐면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유하는 존재로 형성하지 않는 일제 때는 똑같은 그런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주입식 암기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그 문제죠. 이 주입식 암기 교육이라는 거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입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인문사회과학, 인간과 사회에 관한 공부인데 어떻게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그 진실이라고 이걸 입력시키는가? 이게 바로 전체주의적 교육 방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는 인문사회과학 공부하면서 내가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뭐 전부 암기니까 나의 것이 아니죠. 나의 사유도 아니고 이것이 결국 한국에서 그 문제가 저는 이제 교육 문제가 가장 이제 심각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관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치와 관련해서 진보 정당과 관련해서 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 진보 세력만의 프레임이라는 게 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뭐 경제정당, 안보정당, 사실 보수의 프레임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프레임을 따라가기만 하고 생산을 못하면 확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진보 정치의 확장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사실 제 처지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거북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제 2011년 통합진보당 정치 진영에서 어쨌든 진보 세력을 통합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쨌든 2012년 총선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이렇게 세력 다툼 속에서 이런 그런 것이 이제 반사적으로 부메랑에 온 부분이 있죠. 실제로 많이 지리멸렬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다시 추스르기에는 많은 시간이 나름대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워낙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까 먹고 사니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을 그럴 여유가 없는 한국 사회는 이를테면 자본주의 사회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다라고 하지만 저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건 불안이다. 미래에 대한 이 공포, 이것이 실제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애당초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기회도 없었는데, 그나마
80년대, 90년대는 대학 가서 이제 그런 계기를 갖게 됐었는데, 그런 계기가 이제 대학 가면 이제 스펙 쌓게 해야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라는 그 문제, 자기가 사회적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에 맞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질이 멸렬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어떤 그 형성될 그 세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점에서 보면 어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내놔도 저는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제기하고 싶은 게 기본소득제 같은 건데요. 이런 걸 내놔도 많이 얼마만큼 그것이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는 참 소극적으로 보이죠.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들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청년들이 불안한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또 일부 엘리트, 소위 엘리트 어른들이 청년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자위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좀 동정 섞인 그런 시선을 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물론 뭐 현상이 지금 현실이 부닥쳐 있는 젊은이들이 부닥쳐 있는 현실이 제가 저희 세대에 비해서 이제 견주게 되니까 당연히 저희 세대는 그야말로 노년 데모하고 이래도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일자리는 있었던, 그것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었던 이런 시기였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야말로 열심히 스펙 쌓게 하고 뭐 해도 거의 다 비정규직이 돼야 되는 이런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현실을 좀 제대로 보기를 기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제대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이 그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안타까움도 또한 있죠. 그러니까, 실상, 지금 일자리라는 것이 말로는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라는 정치권의 거짓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하면 스카이 간다라는 거짓말. 이게 다 거짓말. 이제 물론 로또 복권 만난 확률 정도가 있겠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곳에서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의하여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죠. 벌써 생각해 보시죠. 조금만 생각해 봐도 어떻게 일자리가 생길 건가라는 겁니다. 경제는 지금 옛날 9%, 10% 성장하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야말로 정체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고, 그 위에 자동화가, 정보화, 인공두뇌 이런 것까지 다 자본이 장착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노동은 질의 면에 있어서도 양의 면에 있어서도 열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지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세대들이, 지금 청년 세대면 세대적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런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의 어떤 문화들이 형성된 배경에 언론의 문제도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한겨레 신문 기획위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우선 기자들 대다수가 글쎄 이게 어떤 기자들이 들으면 좀 불쾌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이 사회에 우리가 정보든 여론이든 형성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 동력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대다수의 기자는 기자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동정보고자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출입처 다 있잖아요. 그 출입처에서 일어나는 동정을 보고하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동정을 보고하는 국회의 동정을 보고하는 이런 실상 이제 이게 일본에서 비롯된 것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나와바리라는 이런 뭐 출입처가 있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이 그 가둬버린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공익 개념에 대한 그것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문제도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언론이라면 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적 그릇, 공익을 담아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공익과 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익과 진실인데 이 언론이 그 지금 이제 자본 권력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만은 바로 그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중동을 우리가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저는 그게 공익이라는 그런 공적 그릇이라는 신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언론 권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족벌 자본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무기로 바로 그 신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정말 이 공익이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배치되어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공익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고맙죠. 벌써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두 분 기자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정치인과 학자 등 50여 분을 모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대담의 초점은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제 프로그램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진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Give me the song and I'll sing it like I mean it. Give me the words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Cause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and made my head soft. And God knows you've got me sew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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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Danny boy, don't be afraid to shake that ass.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The dust may just blow away if you wait for a windy day, but you may find the chance has passed you by. I can't do the walk, I can't do the talk, so give me the sun.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